올해 입시가 2024학년도 입시인데요. 원래 이제 2023학년도에 뭐 수능도 시험 보고 수시도 뽑고 그러는데 2024학년도 신입생을 뽑는다 해가지고서 2024학년도라고 하는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정시를 40% 늘리면서 교과 활동이든 독서 활동이든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 발명교육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요. 자율동아리도 반영하지 않고 개인 봉사활동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상경력도 반영을 안 해요. 독서활동도 반영을 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 거 독서 안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입학사정관도 하시고 하셨는데 독서가 왜 중요할까요? 독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그 서울대학교가 전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 아로리 있잖아요. 그 웹진 아로리에다가 공부는 독서를 통해서 하는데 공부하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면 공부란 무엇일까? 세상을 파악하는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안목이 넓어야지만 또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데 뭐 생각도 깊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영상이나 뭐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그 사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독서를 안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요즘 아이들은. 그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사실 유리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가 그 웹진 아로리에다가 금년 합격자 인터뷰를 올렸는데요. 거기 영상 보니까 그 물리천문학부의 물리학 전공인 학생 하나 올렸더라고요.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학생이 중학교 때는 번역가가 되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번역이 잘 흥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감격을 했답니다. 근데 맨 뒤에 뉴턴이 나오는데 뉴턴은 그 당시 수학과학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수학과학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정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비해가지고 프린키피아를 읽었대요. 예, 오래된 책이죠. 번역이 돼 있긴 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 책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왠지 그 학생이 중학교 때 번역하겠다고 꿈을 가지고 번역을 해봤다는 거 들어보니까 야 혹시 언어를 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핵심이 어딨냐면 이 학생이 코스모스를 읽었다. 그게 권장도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감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프린키피아를 스스로 읽었다. 자기 주도적인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까지 보면 아마 입학사정관이 갑자기 뿅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일단 독서,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 독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읽고 느꼈으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뭐 독후감 쓰기 뭐 이런 단계들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 예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한 철학과의 진성일 학생이라고 있는데요. 여수의 그 앞에 앞바다에 금오도라는 섬에 있는 연암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금오도는 아직도 그 연육교가 없어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학생이 그 자기 섬 안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대요. 그리고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도 울렸어요. 뭐 꽤 된 얘기죠. 10년 정도 전 얘기인데. 그 50문제 다 풀어야 그 골든벨 울리는 건데. 섬소년 골든벨 울리다!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섬소년 서울대 합격하다. 왜 붙었니?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독서는 서울대에서 매력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과학 선생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자연계들을 다니면가지고 책을 안 읽어요. 전교 1등짜리 뭐 서울대 의대 간다고 뭐 그냥 수능에서 한두 문제 틀리는 애인데도 책을 안 읽어요. 또 읽은 책이 뭐야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읽은 책을 그러니까 뭐 얘는 수학 문제나 풀고 과학 문제나 풀고 국어 그냥 무슨 뭐 모의고사나 문제나 풀고 그런 애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이 책 한 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재밌으면 또 읽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원한 제국이라고 이인화가 쓴 소설책이 있었는데 그 소설책이 약간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해서 무협지 읽는 것처럼 애들이 잘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정조 독살과 관련된 책이죠. 그죠.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가지고서 그때 이제 소설 동의보감이라고 이은성 그 작가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세 권으로 됐는데 그것도 엄청 재밌어요. 동굴에서 사람 배 갈라가지고서 뭐 창자 길이가 얼마고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책은 또 아직 또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문열 작가가 쓴 삼국지 한번 읽어봤더니 읽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지도도 좀 이렇게 단계별로 잘 옆에다 좀 이렇게 시키면 또 이제 또 책을 읽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책을 읽고 나면 아이들이 일단 꿈이 좀 달라지고 상당히 유식해집니다. 독서로 기를 수 있는 역량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학생이 독서를 하는 사이에 사실적으로 문제를 잘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이게 사실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책을 읽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제대로 무슨 말인지 요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요약이 가능하면 그 다음 생각을 하잖아요. 비판 정신. 그냥 읽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왜? 진짜? 정말? 리얼리? 그런 이제 답을 붙여보라는 거죠. 논술 공부를 시킬 때 학생들에게 이제 비평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명확한 건가? 주장과 근거 사이가 유관성이 있느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상을 입었대요. 그건 일탈 행동 아니냐? 문제가 있는 행동이니까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막 비약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고 타당성의 문제, 그다음에 뭐 객관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비판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이 들으면서 아 저런 건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저건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문제 해결력인데요. 지금 제시한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는 너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니? 뭐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쳐요. 아셨어요? 저는 국어과니까 초등학교 3학년 국어책에 독서 준비, 표지의 그림을 보고 책 고르기 이런 게 있어요. 4학년이 되면 차례 보고 책 고르기. 그다음에 이제 독서 중 활동이 있습니다. 독서 중 활동에서 3학년은 자기의 인생을 비추어서 삶에 비추어서 뭐 책을 이해해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4학년이 되면 사전을 찾아가면서 책 읽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학년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생태계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오고 뭐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뭐 국어, 수학에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책을 읽을 때는 사전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종이 사전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중고등학교가 되면 뭐 네이버 사전을 찾든 뭐 국립국어원 사전을 찾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독후 활동이 있어요. 독후 활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독후 활동은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읽은 거 요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약하기. 그 다음은 생각 나누기. 독서 토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그걸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계가 있죠. 최종적으로 독후감을 쓰는 건데 좀 이따 독후감 쓰기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이런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초3부터 10년 동안 시켜요. 그러면 뭐 단지 아이들이 안 할 뿐입니다. 글쎄 그래서 고등학교 와가지고 제대로 읽은 책이 한 권도 없다고 하는 애들도 있을 정도니까 이 대학 입시에 독서 활동이 좀 독서 상황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각 교과 선생님들이 3권 내지 4권 정도씩 권장 도서를 정해준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당연히 읽어야지. 세특에다 기록해 줄 수 있나 보죠. 세특에 이제 학생들이 탐구 활동이나 아니면 뭐 배우는 과정에서 관련된 책을 읽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게 500자밖에 안 돼가지고 자세하게 기억하진 못하고 이러이러한 책을 참고해서 탐구 활동하는데 발표했다 뭐 이렇게 정도 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많이 나가서 물리학과 합격한 학생처럼 프린키피아를 읽었어요. 그럼 멋있어 보이긴 한데 만약에 면접에서 물어봤는데 잘 모르면 가짜라고 해서 찍히겠죠. 지금 이제 수시 전형이 막 진행되고 있어서 간혹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져와가지고서 상담을 받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특의 독서를 이제 어떤 책을 읽었다가 있고 A를 읽고 B를 읽고 C를 읽어 책을 3권을 읽고 3권을 서로 비교해서 뭐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세븐의 특기 사항을 보다 보면 얘는 좀 통합적인 사고
쪽으로 좀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또 아니면은 또 얘는 상당히 깊게 공부한 것이 세특에 나타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반대로 어떤 책을 읽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사실만 한두 줄 이렇게 써 있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책을 읽으려면 좀 체계적으로 잘 읽어 가지고 또 독후감도 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해서 이 책을 갖다가 제대로 읽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려야만이 세특의 기록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이제 독후감은 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읽었으면 독후감 가져라고 하니까. 독후감 이전 단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어떤 책이 세특에 등장을 하면 진짜 그렇게 유기적으로 판단을 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입학사정관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읽은 책들, 정의란 무엇인가, 뭐 여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이런 책들은 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읽어서 그걸 읽었어요 그러면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단계까지 왔구나. 그런데 어떤 책이 뜬금없이 나왔을 때 이건 뭐지? 그러면서 그 책 찾아보게 되고 얘가 여기까지 왜 갔을까 하고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고 어떤 데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꼭 굳이 체계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정관이 상상을 하는 거죠. 이 학생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겠구나.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세특을 쓰는 교사의 역량, 그것에 굉장히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생들은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독후감을 써야 되는 건 의무는 아니지만 자기의 독서록을 남기지 않으면 실제로 그 학생이 그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사실 다른 공부하는 사이에 까먹게 되잖아요. 독후감을 쓰는 것이 상당히 실용적인 의미도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학생은 블로그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책, 그 학생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갔는지 역사 계통으로 간 학생인데 올해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자기소개서 몇 번인가에다가 자기가 블로그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읽은 책을 뭐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간단하게 독후감을 썼는데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을 보면은 지식이 참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에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정확하고 또 뿐만 아니라 깊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가 있고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넓고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서울대가 늘 강조한 넓고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그 독서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ROL에 보면은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느냐 나오는데 그 2022년 거를 보니까 올해 건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침묵의 봄이 그 288회 정도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이 침묵의 봄에 대해서 책 읽었다고 써낸 게 288명 정도 되고, 멋진 신세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거 227명. 왜 세계의 절반은 이 굶주리는가 215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한 책을 읽는 게 좀 중요한가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읽은 책의 통계를 내면서 세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많이 읽었다는 건 사실 권장도서에 있어서 가능성이 크죠. 서울대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여 놓은 게 있어요. 왜 학생들은 해마다 똑같은 책을 읽을까? 그러면서 한 9,000권 이상의 개인적으로 읽은 책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평을 해놨거든요. 권장도서 수준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읽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 침묵의 봄이 제일 많이 학생이 읽었어요 라고 하지만 이 침묵의 봄은 뭐 1950년대에 DDT가 발명되고 농약을 많이 치니까 뭐 새가 죽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몸에 다치고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교과서에 이제 이 양반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기본으로 읽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침묵의 봄을 읽는데요. 독서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1시간 반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어요. 레이첼 카슨이 원래 해양학자인데 책을 쉽게 써요. 레이첼 카슨이 원래 전공이 영문학이에요. 영문학에? 네, 그러니까 원래 해양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해양학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양반이. 그 해양 생명 이쪽 하다가 환경으로 간 건데. 그러시구나. 장점이 뭐냐면 대학대 영문학해서 그러니까 융합학자인 거죠. 그런 융합이라는데 참 멋있어 이렇게 감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침묵의 봄의 내용은 사실 교과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멋진 신세계에도 요즘에 영화 있잖아요. AI 영화나 뭐 미래 SF 영화에 나오는 그 아주 초기 단계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멋진 신세계를 읽고 감동을
감동을 받고 뭐 세상을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 너는 터미네이터 읽고 감동받진 않았냐? 네,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흥과 전체 같은 책은 고등학생들이 읽기가 좀 어려운 책인데 이것도 뭐 전기나 마찬가지니까 아이젠베르크가 이 양반도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부흥과 전체는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읽고서 독후감 제대로 써서 내면은 아 이놈이 수준이 높은 학생이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일 것 같아요. 뭐 사실 고등학생이 부분과 전체를 읽어야 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중요한 점은 뭐 서울대가 권장도서를 100권을 냈다. 이 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서울대 입학본부는 100권의 권장도서를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주도적으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읽는다는 건 스스로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 스스로 서점에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찾다 보니까 혹은 원래 이 책을 알고 있어서 가서 찾아서 봤다. 남과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가는 것을 중시하는 거죠. 근데 그 학교에서도 이제 이게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각 과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와 관계되는 책을 여기서 추려가지고 그걸 권장도서로 이렇게 준다 이거죠. 이 서울대 가는 애들 자 이 정도는 읽었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각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도서 보면은 총균세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 총균세도 무조건 들어가고 좋죠 뭐. 데미안 무조건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데미안 같은 소설은 뭐 고등학교 단계에서 한번 꼭 읽혀도 좋은 책인데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거든요. 이거 너무 오래된 책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걸 보니까 2022학년도 단과대학별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3권씩을 이렇게 놨는데 여기 보니까 괜찮은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의과대학에서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이제 최근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책인데 이 양반이 미국 의사인가 원래 정신과 의사라고 기억이 나는데 의사가 폐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36살에 죽었습니다. 폐암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폐암을 견뎌내는 과정을 갖다가 쭉 썼는데 그게 아마존에서 뭐 베스트셀러를 몇 주 연속 계속하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아이들이 그걸 또 알아가지고서 이렇게 바로 읽었더라고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도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것도 좀 많이 읽었고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이 서울대에서 지원자들 어떤 책을 읽었느냐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좋은 책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이 추천한 책도 있고 시중에서 권장도서라고 제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추천도서 많이 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통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근데 서울대 얘기는 늘 일관되게 스스로 찾아서 읽는 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가 전공과 관련이 돼 있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두루두루 알아라는 거고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공대생은 책을 안 읽어도 되죠. 서울대가 아닙니다. 문사철 인문학 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공대생이 총균세도 읽어보고 사실 총균세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원래 생물의학 쪽 하신 분이잖아요. 지리학과 교수입니다. 총균세가 지리야? 지리 쪽입니다. 신기하죠. 읽은 학생들도 사실 그거 잘 모르면 이게 지리인가? 뭐 그러겠지만 그 책이 좀 두껍긴 한데 그 책을 한번 읽고 나면은 갑자기 똑똑해져요. 애들이 그만큼 아주 그냥 그 지혜도 많고 과학적 그 양반이 뭐 과학적 원리 이런 것도 기후라든지 뭐 지리 쪽이시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상당히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통찰을 가지고 쓴 책들인데 읽어보면 뭐 사실 다 끄덕끄덕만은 또 아니거든요. 비판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읽으면서 3가지. 첫째는 사실 요약, 그 다음에 2번째는 비판, 3번째는 자기 생각을 밝히는 문제해결적 사고. 수능도 그래요. 국어는 이게 공식이에요.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적 사고, 2번 윗글의 주장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비판적 사고, 3번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해결적 사고. 그 문제가 셋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모든 독서의 기본은 거기에 있고 독후감의 기본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문제해결적이라는 게 결국은 성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읽은 책이 뭐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록이 잘 돼야 될 텐데 기록이 잘 되려면은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면 이제 뭐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그러면 아이들이
학자들이 대부분 독후감을 갖다가 그냥 사실적인 것만 써오는 거예요. 비판적이거나 문제 해결 이런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왜 읽었는지 어떤 동기 같은 것도 좀 간단하게 쓰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가치관이 있을 텐데 그런 거로 어떤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걸 평가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래야 학교 생활교육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보기가 좋거든요. 요약만 해가지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혹시 이제 선생님들이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비판적이면서도 또 문제 해결적인 어떤 관점에서 뭐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또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실에 비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써서 낸다 같으면 대학 입학사정관님들이 보고서 얘 수준이 그냥 뭐 사실적인 부분만 아니라 상당히 좀 깊게 생각하고 또 뭔가 책도 진짜 제대로 읽었구나 하고 평가를 해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이 뭐 학교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어떤 책이 있다면 또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후감을 써놓고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꼭 덧붙여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사실적인 요약, 생각 나누기, 독서 토론을 해라. 독서 토론 하브루타 할 때도 말을 했지만 결국 친구가 중요합니다. 독서하는 친구를 사귀세요. 엄마가 독서하는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세요. 마라탕을 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을 마무리해서 쓰는 거죠. 그것은 이제 메타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독후감을 직접 안 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챗GPT가 그렇죠. 거기다가 총균세 독후감 400자로 써줘. 총균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200자로 써봐.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바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해서 글을 써내고 점검을 받는 것은 자기가 주도한 것이지만 챗 GPT가 써준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수정하면 나는 그냥 교열가밖에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각은 AI가 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슬레이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령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그 제 전공과 관련된 책 같은 경우는 이놈이 인터넷 보고도 베꼈다 아니면 진짜 읽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진짜 읽으면은 확실히 달라요, 단어가. 베낀 거하고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읽지도 않고 이제 대충 베껴온 아이들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뭐 평균하게 5명 이상 읽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읽은 애들은 말이 길어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읽은 애들은. 다른 애들이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 애들. 그래가지고서 얘는 분명히 읽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한번 들여다가 한두 마디 얘기해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챗GPT나 뭐 다른 어떤 무슨 뭐 이런 그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독후감 써내는 것은 자기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다른 것도 다 오해받을 수가 있다. 독후감 잘못 써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당장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보다 앞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잖아요. 그런 점에서 독서가 중요한데 그거 마무리까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지 크게 성장한다. 독서에 대해서 뭐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하시죠. 그 EBS에서 역사를 바꾼 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고등학교 수준 정도에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좀 어려운 책 같으면은 그 부모님이 한번 읽으시고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거 밑줄 좀 쳐주시고 중요한 문장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확인을 좀 해가지고서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뭐 지식을 자기 집 아들이나 딸과 공유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서로 생각을 공유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이렇게 만드신다면은 상당히 보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목표는 자기주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권장도에서 멈추지 말고 좀 더 나가봐라. 프린키피아를 읽을 마음을 가져라. 뭐 거기까지.